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꼬집기도서의 유학 이야기 152회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획은 있는데 사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메모를 안 한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내용이 약간 좀 서두가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으니까 좀 이해하시고요. 또 그런 게 싫으시면 여러분들이 안 들으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듣고 안 듣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단순하게 정보를 갖다 제공하는 거고요. 또는 좀 뭐 의견일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들은 그 정보가 필요 없으면은 그냥 무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수많은 정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의 뭐 유튜브를 갖다 들어야 된다, 꼭 제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요. 편안하게 욕도 좀 하시면서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돼요. 자, 오늘은요 제가 먼저 잊어버리기 전에 먼저 할 게 뭐냐면요, 한 1년 됐죠 벌써. 촛불 집회가 어떻게 보면 촛불 혁명, 국민들이 만든 촛불 혁명, 이게 벌써 1년이 됐네요. 그 1년이 돼서 상당히 내 인생에서 이런 정권 교체, 그러니까 선거가 아닌, 어떻게 보면 이제 현 정권을 선거가 아닌 방법으로 끌어내렸다. 국민이 4.19 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혁명, 프랑스 혁명 이런 거 있고요. 그런 걸 제 눈으로 본 게 상당히 저는 감격했다. 아니면 좀 기뻤다. 그 역사의 소용돌이에서 서 있었다는 거. 사실 원래는 그런 역사의 소용돌이 있을 때 아주 찬란하고 아름다울 때 있으면 좋은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있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4.19 세대는 아니라서 4.19 때는 제가 없었어요. 사실 이 지구에 없었기 때문에 4.19 때는 어땠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사실 뭐 그냥 들었죠. 많은 분들이 죽고 많은 분들이 싸우고, 그래서 이승만 정권을 갖다가 무찔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승만이 빨갱이 같은 놈이에요 사실.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 들리는 것 같지만 라면 끓이고 있어요 사실. 라면 뭐 세금 한번 냈더니 존경을 받는, 예? 오뚜기 회사에 진라면을 끓이고 있습니다. 협찬을 받았냐고요? 그렇진 않고요. 제가 그냥 제 돈으로 샀죠. 존경받는 기업. 이게 아주 간단한 거 아닙니까? 세금 내는 거. 나쁜 기업은 뭐죠? 세금 안 내는 기업이죠. 삼성 같은 경우 뭐 비자금 통장에서 지들끼리 막 꺼내 갔대잖아요. 야, 너 이거 비자금이다, 불법 자금이다. 그럼 원래 일반인들은 못 꺼내가요. 근데 걔네들은 꺼내갔다. 일단은 제가 그래서 촛불 혁명을 갖다가 1년을 맞이해서, 나도 좀 무슨 생각을 좀 기록을 해야겠다. 근데 작년에 내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 촛불 집회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쁜 말 많이 했죠. 뭐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촛불을 갖다가 비하했다, 그럼 뭐 특별히 그렇게 뭐 제가 무슨 사회 높은 사람도 아니니까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자기 지위가 국민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돈을 벌어먹고 살았다. 그럴 경우에는 좀 말을 조심해야겠죠. 촛불이 나쁘다, 뭐 촛불이 어쩌다, 빨갱이 새끼들다, 이런. 내가 마냥 외로울 때면, 이 노래를 한 여자가 촛불을 갖다가 씨발 막 욕을 했지 않습니까? 빨갱이라고. 할머니니까 그렇다 쳐봐요. 근데 제가 그걸 갖다가 그냥 단순하게 이 나쁜 년, 뭐 이 할머니 노망난나 할망탱이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그분이 왜 갑자기 촛불 집회를 욕을 했을까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막 욕할 수 있죠. 생각을 해봤는데 올커니 70년대, 60년대, 70년대 그게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 이 새끼가 무슨 얘기하는 거야 갑자기. 촛불 집회하다가 뭐 60년대, 70년대 뭐 친구 뭐 노래
이상한 소리 안 해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제 말은 어떤 사람이 대중의 사랑을 받고 이제 성장을 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대중이 국민들이 싫어하는 어떤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알고 보니까 촛불 집회를 빨갱이라고 하고 그 1700만 1700만이 동원했다 그러면은 사실 국민 대부분이 촛불을 갖다 응원했다 보시면 돼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나가잖아요 촛불 집회 그러면은 당연히 저의 가족도 촛불 집회를 응원한다 이런 뜻이겠지. 설마 뭐 당연히 좀 약간 좀 의견이 차이가 있는 가족도 있긴 있겠지만 누가 촛불 집회를 갖다가 비방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했단 말이에요. 야 지금까지 그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하고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한국에 처음으로 미니스커트를 뭐 전도했다 뭐 이런 정말 대단한 분이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암울한 시기에 여러분들 암울한 시기에 느낌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뭐 연애 활동이라든가 방송 활동을 활발히 했던 분들, 잘 나갔던 분들. 다른 사람은 잠깐 쉬었다든가 뭐 노사연 씨 같은 경우는 미국에 출장 아닌 출장, 장기 출장을 갔다 왔죠. 노래가 무슨 태양이 나온다는 등 뭐 좀 그런 개소리를 하면서 금지곡 해가지고 뭐 그분이 그렇다고 뭐 저항 정신이 강했느냐 그런 뜻은 아니지만은 일단 피해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어떤 사람이 7, 80년대, 6, 70, 80년대 아주 잘 나가서 인기가 있고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 사람이 그때 정부, 암울한 정부 때 그 사람들을 비위에 맞췄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몰라. 그렇죠. 그 사람이 정말 비위에 맞췄는지 알긴 뭐예요 사실 모르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30년, 40년이 지나서 지금에 와서 이 사람들이 내뱉는 말들이 어른이잖아요 어른. 그러면 이제 어른답게 뭐 멋진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1 더하기 1은 2인데 예? 1 더하기 1은 3이다 4다 뭐 아니다 1 더하기 1은 빨갱이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런 그러니까 원래부터 사고방식이 그랬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주체할 수가 없다. 아니면 자기의 뿌리 기둥이 무너지는 그런 아픔을 느낀 거야. 그래서 촛불은 빨갱이다 이런 말이 입에서 그냥 팍 튀어나온 거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요즘은 화이트 리스트란 말 아시죠? 화이트 리스트.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많잖아요. 사실 블랙 리스트로 잡으려고 했는데 조윤선을 갖다가 거의 못 잡았죠 사실. 그러다 화이트 리스트로 지금 잡을 것 같잖아요. 화이트 리스트로. 근데 화이트 리스트 지금 우리가 2000년대 들어와서 이명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그때 당시에 가장 잘 나갔던 사람들 이유 없이 잘 나간 뭐 당연히 똑똑했겠죠. 근데 뭔가 일단 잘 나갔던 어떤 배우들은 정말 어려움을 했는데 잘 나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지금 와보니까 화이트 리스트였다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화이트 리스트란 말은 우리가 사실 그게 공식적으로 국정원 애들이 블랙 리스트라든가 화이트 리스트란 말을 단어를 썼는지 그건 제가 블랙 리스트는 쓴 것 같은데 근데 화이트 리스트라는 단어를 썼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21세기에 화이트 리스트가 있었는데 지금 21세기만 있었던 것일까 그 생각을 해본다 이거죠. 아니 아무 뭐 이제 죽을 날 남기고 뭐 정말 평생 존경받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정치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촛불을 빨갱이라는 둥 뭐 이런. 아니 평소에 뭐 이상하게 그냥 각하, 예? 이명박한테 각하, 전두환한테 각하 하면서 승승장구했던 탤런트들 당연히 똑똑하긴 똑똑하죠. 아니 그러면 뭐 블랙리스트에 있는 배우들이 다 멍청하고 뭐 연기를 못하고 그래서 블랙리스트는 아니잖아요. 문성근 배우가 뭐 멍청해가지고 막 아니면 연기를 못한다든가. 근데 연기를 못하면 내가 이해를 해요. 그럼 저 새끼 블랙리스트 집어넣어야겠다. 연기 잘하거든요. 흥행 배우예요, 사실. 흥행 배우. 그런데 왜 이 사람을 갖다가, 근데 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잘 나갔느냐 이거지. 지금 와서 그 색깔이 나온다 이거죠. 색깔이. 지금 와서. 그러니까 가끔가다 우리 연예인들 중에서 가끔가다 엄청나게 이상한 말을 하신 분이 있어요. 또 뭐 반대로 엄청나게 정치적인 성향, 뭐 정치, 그 새끼들이 말하는 게 정치 성향이라고 그러지만은 사실 바른 말 하는데 야 법을 좀 지켜라 이 개새끼들아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정치적인 성향인가요? 왜 너 법을 안 지키냐? 왜 국민의 세금을 갖다 먹냐? 이게 무슨 정치적인 말인가요? 아니 국민의 세금을 갖다가 잘 써야지. 함부로 막 훔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말 하는 게 무슨 잘못된 말인가요? 근데 그걸 일부러 얘네들이 프레임을 짜가지고 정치적인 말을 한다 이런 얘기죠. 도둑놈이라는 얘기죠. 하여튼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7, 80년대 잘 나갔던 그냥 무작정 잘 나갔던 사람들도 실제로는 제가 보니까 화이트리스트다. 확실하게 그렇게 좀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갖다가 한두 곡 정도 불렀단 말이에요. 한두 곡 정도 부르고 뭐 그냥 근데 어떻게 평생 잘 살아. 네? 잘 살아 평생. 한두 곡 부르고. 그런 사람들이 왜 잘 살까? 화이트리스트라 이거죠. 눈치가 있었다 이거죠. 눈치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촛불 집회를 빨갱이라고 불렀고 그게 아니라 평생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화이트리스트였는데 딱 걸렸다 그런 뜻이에요. 딱 걸렸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안 하고 딱 걸린 사람들은 가끔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박근혜라든가 박정희라든가 전두환 이런 쪽에 붙어서 정치인을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딱 걸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세요 한번. 평생을 고생을 안 하고 따지고 보면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잘 나갔다 이거죠. 뭐 당연히 똑똑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은 잘 나갔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이 사실 그러니까 옛날부터 화이트리스트가 있었다. 결론이 이겁니다. 이제 다음 이제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수업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미국 대학교 수업에 대해서 학사. 이제 과학과 수학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과학과 수학. 뭐 제가 과학을 알겠습니까? 수학을 알겠습니까? 근데 한번 일단 얘기해 볼게요. 대학교를 들어가면요, 미국의 학사를 들어가면요, 필수 전공, 필수 교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한마디로 수학 같은 경우는 2과목을 들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3학점이니까 뭐 6학점이겠죠. 또는 이제 쿼러 시스템이면은 제가 쿼러는 다녀본 적이 있는데 잘 몰라요. 그래도 뭐 한 3, 3, 6이니까 9라든가 뭐 이 정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여튼 수학은 2과목, 그 다음에 과학은 3과목입니다. 과학은 3과목. 근데 지금 제가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 이제 물리를 갖다가 1, 2를 들었다. 그러면 이게 6학점이잖아요. 1, 2 듣고 생물을 하나 듣고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또 어떤 사람들 이제 보통 수학을 갖다가 1, 2 기초를 무조건 들어야 돼. 일단 뭐 학교 규칙에 의해서. 그럼 1, 2 듣고 수학을 좀 했다 그러면 3도 쉽고 4도 듣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 2, 3, 4. 왜 수학이 좋냐면은 뭐 아무래도 영어가 숫자를 말하니까 금방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어려운 게 없으니까 아무래도 철학이라든가 사회학, 심리학 이런 것보다는 수학 수업이 영어로 됐더라도 아무래도 쉽죠. 저 같은 경우는 수학을 그렇게 잘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옥이겠죠. 차라리 심리학을 듣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람마다 다르죠. 근데 전체적으로는 기초 수학을 한국 사람들이 미국 학생들보다 잘한다. 그건 사실이에요. 기초 수학을. 그러니까 우리가 뭐 노벨상을 못 받고 그렇지만은 그 어느 정도 이 수학을 갖다가 만들어져 있는 수학, 우리가 외워서 공식을 외워서 푸는 수학은 저도 사실은 미국 학생들보다 월등히 잘합니다. 그러는 이제 우리가 창의를 하는 수학 있잖아요. 그 생각해서 상상해서 하는 수학들은 사실 한국 사람들이 정말 약해요. 그건 이제 수학 박사과정을 밟는 사람들, 밟은 사람들의 솔직한 고백도 제가 들어본 적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점점점 갈수록 러시아 쪽이 좀 세다고 그러는데 점점점 높은 레벨을 갈수록 수학은 한국 사람들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왜 그러냐면 어떤 공식을 외워라 그게 아니라 네가 스스로 알아내야 된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방향이 있잖아요.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지 지금 서점이 나오지? 근데 옛날에는 서점까지 끌고 가가지고 그냥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 길을. 그러니까 달달달 외워서 항상 그 길을 왔다 갔다 절대 실수를 안 하는데 처음부터 서점까지 가는 길을 자기가 생각해내야 된다 이거죠. 상상, 실수하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우리 한국 학생들에게 수학이 점점 어려워진다. 뭐 당연히 영어도 좀 있겠죠. 영어의 문제도 있겠죠. 일단 수학을 2개 들어야 되고 과학 3개를 듣는데 제가 과학 얘기 한번 해볼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물리학을 수업을 들었어요. 물리학. 뭐 물리학 하니까 뭐 대단한 학문 같은 제가 무슨 대단한 수업을 들은 것 같잖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한국의 고등학교 수준, 한국에서 고등학교 물리 수업 이런 수준이에요,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가 이제 고등학교 수업하고 다르냐 그러면은 좀 생각할 시간을 더 많이 갖는다? 토론할 시간을 더 많이 갖는다?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좀 깊이 생각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 외우는 건 벌써 지났어요. 그 정도는 다 알 것이다 이런 쪽이기 때문에 어떤 공식을 가르치고 뭐 그런 수업은 안 해요. 그냥 단순하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물리학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좀 좋았어요, 사실. 근데 이제 중간중간 이제 공식이 들어갈 때 상당히 괴롭죠. 이건 외운 적이 없는데, 이거 본 적이 없는데, 이걸 외워야 되는데. 근데 이게 외우려고 하니까, 그 공식을 외우려고 하니까 어려운 건데, 그 공식이 왜 그렇게 형성이 됐는지를 갖다가 이해하면은 사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네, 예를 들자면은 1 플러스 1은 2잖아요. 근데 이 가운데 더하기 공식 기호를 우리가 외워야 되잖아요. x 더하기 x는 뭐 2x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될 수 있나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어떤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아주 기초적인 걸 우리가 알듯이 기초적인 상식으로서 그걸 이해하면은 그 공식이 눈에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과학 시간에서는 공식은 뭐 우리가 특별히 선생님 이제 교수가 이걸 외워라 저걸 외워라 그러진 않았는데 뭐 기본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었어요. 특이한 게 뭐였냐면은 물리도 그렇고 사실 뭐 저 우주학 뭐 생물학 뭐 뭐든 이제 과학 쪽에 이 데이터를 갖다 형성할 때 데이터를 만들 때 숫자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뭐 센티미터 센치라든가 밀리미터 아니면 그램, 킬로그램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야 뭐 그냥 제가 미국에 사니까 1마일, 2마일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1마일, 2마일스, 1파운드 뭐 제가 아마 몸무게가 한 180파운드 정도? 이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180파운드. 그러면 한국으로 몇 킬로인가 뭐 이렇게 계산하는데 이제 미국에 살다 보면은 그냥 1파운드 이렇게 해버려요. 그냥 그램으로 생각 안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잊어버리는 거죠. 1마일 정도. 야, 거기까지 가는데 어느 정도 걸렸어요? 한 10마일 정도 된 것 같던데?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그럼 이제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 사니까 10마일이 몇 킬로인가? 16킬로인가?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16킬로 이렇게 하는데 이제 미국에 살다 보면은 아니면 서양권에 살다 보면 아예 10마일 하면 10마일로 외우게 됩니다. 10마일로. 감각적으로. 미국에 있는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갑자기 이러더라고. 질문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일주일도 안 됐을 때 며칠 됐는데 어떤 아이가 교수님 그러더라고. 왜 그러니까 아니 왜 저기 킬로그램 뭐 밀리미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냐고 딱 그러더라고. 그 어떤 새끼가 만들었어요? 그 불편하게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걔가 불편하게 왜 그런 걸 갖다 누가 만들었냐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교수가 너무나 황당한 거야 그 아이가. 그러니까 미국 아이들이 가끔 가다가 이제 상상력도 대단해요. 미국 아이들이. 또 뭐 정말 신기한 걸 갖다가 말하기도 해요 사실. 근데 어쩔 때는 너무나 멍청한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1과 10 사이가 없어 아예.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그냥 10이 이제 똑똑하단 말이에요. 1이 가장 멍청하다. 그럼 전반적으로 한 5 정도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6, 7, 8 이렇게 있고 뭐 좀 머리가 좀 나쁘다 그럼 4 정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분포도라 해야 되나요? 분포도도 있는데 1도 있고요. 10도 있고 10이 아니라 1이 있고 13, 14가 있는 거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레벨에 우린 10까지밖에 없는데 걔네는 12, 13, 14, 15, 16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상상 레벨이. 우와 그런 것까지 상상을 해? 근데 이 중간이 별로 없어요. 중간이. 그러다 보니까 아주 평범하게 멀쩡한 것 같은데 그 아이가 질문이 갑자기 황당한 질문을 해버리면은 제가 이제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을 때는 야, 씨, 그것도 모르냐? 근데 실제로 미국은 미국 중심, 미국이란 나라가 너무나 큰 나라고 너무 힘세고 뭐 편하고 좋고 다 좋으니까 사실 세계 여행,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뭐 외국에 놀러 가보는 거, 비행기 타고 어디 가보는 게 뭐 소원이다. 지금도 사실 해외여행 안 가본 사람들 많거든요, 사실. 해외여행 가는 게 부럽기도 하고 나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1년에 한 번이라도 갔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미국 사람들은 해외여행 자체를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모든 그 해외에 있는 뭐 산, 자연, 강 그런 게 다 있다 이거죠. 한꺼번에. 그러니까 외국 가서 특별히 볼 필요 없는 거죠. 당연히 약간 좀 맛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맛이 미국 내에 다 있어요, 다. 어떤 곳은 스케일이 크고 어떤 곳은 스케일이 작고 어떤 거는 재밌고 어떤 거는 현대적이고 다 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른 나라의 정보를 몰라요.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아니 자신이 최고는 아니고 국가가 최고니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킬로미터라든가 킬로그램이라든가 그램 뭐 밀리미터 이런 현대 우리들이 수치를 나타내는 그 계산법 있잖아요. 이런 걸 미국인들이 정해놨다 이거죠. 미국이 정했어요, 그거를. 그런데 미국만 그걸 안 따라요. 신기하죠? 그래서 그 교수님이 하는 말이 우리 미국이 그걸 정했어. 그러니까 그 아이가 정말 근데 사실 저는 그것도 알고 있거든요. 한국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걸요. 미국 사람들이 킬로미터라든가 킬로그램이라든가 뭐 이런 거 다 정했다는 거예요. 미국이 스탠다드를. 근데 미국은 마일리지 하죠. 마일, 1마일, 2마일, 파운드하고 뭐 이러잖아요. 피트하고 1피트, 뭐 1풋, 2피트 이렇게 하잖아요. 인치하고 인치. 이런 말 하는데 이걸 왜 미국 놈들이 그러니까 지들이 전 세계에다가 이런 스탠다드를 만들고 자신들은 그걸 사용을 안 해. 그러니까 우월감이죠. 우월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교수가 미국 놈들이 나를 포함해서 멍청하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 퍼뜨렸는데 사용 안 한다고. 우리가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 미국 이제 학생이 자신이 물어본 것도 좀 황당했지만은 대답 자체가 황당한 거야. 야, 설마 우리가 그래놓고 그러고 이제 뭐 말았죠. 근데 과학이라든가 물리, 수학 이런 쪽에서는요, 미국 기준이 아니라 전 세계 기준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국 학생들한테는 듣기가 편해. 사실 쓰기도 편하고. 우리가 배운 거 그대로네. 근데 이제 평소에 이제 일반적인 수업 있잖아요. 일반적인 수업일 때는 그런 단어를 쓰면 미국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이해하기 때문에 미국식으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과학 수업 3개하고 수학을 갖다 두 개만 듣는 이제 두 개만 듣는 건데 뭐 자신이 옵션으로 뭐 여러 개 들을 수 있겠지만 하여튼 전체로 5개 수학이 아니면 과학이 들어가는 수업이 5개라 칩시다. 5개. 수학도 과학으로 치고요. 그럼 5개 내에서는 한국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한국적인 무슨 도구를 가지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편하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상당히 물리라든가 뭐 지구과학인가 우주학을 제가 공부했었어요. 기초 뭐 우주학 하니까 뭐 여러분들 대단한 거 같잖아요. 물리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했냐면 그냥 수업을 다 해요. 근데 연구 수업이 있고 그냥 뭐죠? 강의 수업이 있고 실습이라 합니까? 랩이죠, 랩. 실습이 있고 연구 수업이 있고 뭐 강의 수업이 있고 그 따로지는 않아요. 보통 어떤 수업은 실습이 있고 그리고 강의가 있고 이렇게 따로 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실습 같은 경우는 1학점, 그 다음에 강의는 2학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실습 같은 경우는 어떤 관찰을 한다든가 꾸준히 관찰을 해서 기록을 해야 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에세이를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강의 같은 경우는 객관식 시험을 보는 거죠. 아니면 주관식 시험이든 객관식 시험이든 종이로 글로 쓰는 시험을 보는 거. 누군가 나한테 문제지를 주고 그 시험을 보는 거고, 실습은 내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뭐 기록을 해가지고 하는 거죠. 물리 수업이 아니라 지구과학 수업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러니까 강의 수업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계산 수업이 있었어요. 이건 좀 복잡했어요. 제가 황당했어요. 사실 저는 그러니까 뭐 우주인을 좋아하고 UFO를 좋아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공상 과학 영화를 좋아하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하고 그런 수업을 들은 거죠. 제가 뭐 과학을 알겠습니까? 뭐 예? EM 스퀘어인가요?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그런 걸 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 공식 모양을 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무슨 스티커로 붙여놓은 거. 근데 그걸 잘 모르죠, 제가. 그런데 그냥 흥미가 있으니까 재밌을 것 같으니까 혹시 UFO 얘기하주나. 그리고 그 수업을 들었는데 아이고 이놈의 수업이 물리보다 더 어렵네. 이건 순전 그 숫자놀이 하더라고요. 완전 숫자놀이. 실습 수업 같은 경우는 숫자놀이긴 숫자놀이인데 그 숫자를 가지고 별을 갖다 관찰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공부했었고요. 강의 수업은 그냥 순수하게 수업을 했어요. 일단 과학에 대해서 지구라든가 우주에 대해서 수업을 하는데 거기에 진짜로 상대성 이론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 공식이. 그래서 제가 그 공식이 나오는 순간 감동을 했죠. 이야, 내가 상대성 이런 공식이 나오는 수업을 듣게 되다니. 그러면서 이제 감동을 했는데, 야, 그 공식이 이제 뭐 너무나 복잡해가지고 사실 그 수업은 성적이 정말 안 나왔어요. 당연히 F는 안 나왔는데, 큰일 날 뻔했어요. 완전 진짜 큰일 날 뻔했죠. 근데 실습은 어느 정도 괜찮았는데 실습도 아주 성적이 안 좋았죠. 사실 기본만 깔았어요. 그러니까 뭐 성적이 안 좋다는 게 50점 맞았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실습 같은 경우는 관찰을 해야 되죠. 뭐 숫자로 계산을 해야 되죠. 뭘 해야 되니까 상당히 피곤하더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별이라는 거, 뭐 달이라는 거, 태양이라는 거 이런 걸 관찰하는 게 매일 매일 뜨잖아요. 관찰해야 되니까 그게 귀찮다 이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물리가 더 낫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현상을 갖다가 물리적으로 설명해라 이런 뜻이었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구나. 이런 일이 있는데 태양이 지금 동쪽에서 떴는데 이걸 물리적으로 설명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각도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각도 보고 뭐 우리가 눈이 어쩌고 이렇게 되는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건데 이 천체 뭐 이런 지구과학 이런 거는 제가 뭐 알겠어요? 아니 달이 지금 어느 정도 먼지 저기 뭐 금성이 얼마나 먼지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사실 외우고 있는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뭐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느 정도 뭐 뭘 배웠는지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하여튼 아주 복잡한 수학 공식을 사용했다 이것만 좀 기억이 나고 상대성 이론을 칠판에다 쓰더라 교수가. 그게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좀 신기했던 게 수학 같은 경우는 시험을 볼 때요 오픈북이었어요. 그러니까 수학은 대학교 수업이니까 제가 이게 솔직히 얘기 드릴게요. 어떠냐면은 한국의 고등학교 1, 2, 3학년 정도의 기초 수학. 그러니까 미분적분 안 나오고요. 기초 수학인데 삼각 공식 있잖아요. 피타고라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탄젠트. 그 중에서 좀 가장 어려운 거. 그러니까 한국 고등학생들이 배우지 않는 삼각 뭐 함수 그 정도까지 나와요. 이제 대학교 수업이 1, 2가. 그런데 어느 정도 기초는 상당히 쉬워요, 사실. 근데 끝부분이 공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엄청나게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대학교가 시험이 오픈북이었습니다. 오픈북. 그러니까 책을 놓고 공식을 보고 하라 이거지. 계산기 사용해도 돼요. 계산기 사용해도 되고요. 대신 모든 게 다 단답형이라든가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수업이 아니 물리도 마찬가지죠. 과학 과학은 모르겠는데 과학도 그런 것 같은데요. 저 지구과학도 객관식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거 있잖아요. 문제를 푸는 거는 SAT 시험이 아니니까요. 예를 들자면 뭐 1 더하기 1은 무엇이냐 그럼 A 1, B는 C, 뭐 B는 2, C는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객관식으로. 이런 수업은 없었어요. 이런 시험은. 아예 싹 다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시험 문제가 나와요. 영어로 나오겠죠. 뭐 A 플러스 2 equals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풀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좀 특이한 게 제가 놀란 게 오픈북이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열어보고 공식을 갖다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뭐 그것도 돼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오픈북이니까 마크를 해놔가지고 이거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있고 뭐 이거는 뭐가 있고 뭐 이렇게 해놓고 마크를 해놓고 하려고 그랬는데 어이구 시간이 없어요. 영어 이해해야 되죠. 영어로 글을 써야 되죠. 그러니까 수학 공식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영어는 아니겠네요. 그거 써야 되죠. 이제 그리고 물리 같은 경우는 영어로 써야 돼요. 영어로. 그러니까 그 과학적인 언어를 이용해서 영어로 써야 돼요. 문장을 써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픈북을 해도 책을 볼 수가 없다 이거. 시간이 없어요 사실. 그리고 머리 나쁜 아이들은 오픈북 하라고 해도 어디를 봐야 될지 몰라요 사실. 책이 어느 페이지를 읽어야지 그게 답이 나오는지 그걸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없어요 사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답을 썼단 말이에요. 1 더하기 1이 1이란 말이에요. 그냥 예로 하는 거 이게. 그런데 그러면 1 더하기 1은 2다. 2를 썼어요. TW5를 써도 되고 2를 써도 되고 썼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쓰면은 만약에 이제 2점짜리다 아니면 3점짜리다 이럴 거 아니에요. 뭐 설마 100점 만점에 100개의 문제를 낼 거 아니에요. 100개의 문제를 어떻게 내겠습니까? 교수가 시간이 없는데. 그러니까 보통 100개면은 한 25개를 내든지 50개를 내든지 50개 내면은 하나당 뭐 2점짜리겠죠? 25개면 하나당 뭐 4점이 되고 아니면 30개 정도 내고 뭐 몇 개 정도는 뭐 3점짜리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00점을 만드는데 만약에
정답이 딱 맞는다. 뭐 0.1, 뭐 1%, 2%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이 맞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반점만 받습니다. 반점.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에 2점짜리다. 2점짜리인데 답이 맞췄다 그러면 1점밖에 안 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문제를 안 풀었기 때문에. 너 찍었다 이거지. 찍으면은 점수를 안 줘요. 야, 그걸 딱 처음에 그걸 듣는 순간 감동했어요. 저는 사실. 그래, 이거야. 내가 옛날에 고등학교를 다닐 때 수학 시험 보면 뭐 1 아니면 마이너스 1, 2 뭐 이런 식으로 썼거든요. 주관식 제가 옛날에 제 공부를 할 때는요. 주관식 문제가 있었어요. 수학이. 주관식 문제가 한 두 문제인가 세 문제? 몇 문제 안 됐어요. 다 객관식이었고 한 마지막에 한 두세 문제가 주관식이었던 것 같아요. 주관식. 근데 어떻게 썼냐면 주관식이 어떤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 아니면 마이너스 2 뭐 2, 1, 0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했다 이거죠. 그냥 찍는 거죠. 그 맞을 수 있어요. 사실 뭐 마이너스 1을 해서 맞을 수도 있고 0을 해서 맞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선 제가 대학 수업 시간에 이건 이제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100%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왜냐면 미국의 고등학교가 미국의 대학교랑 수업 시스템이 거의 같으니까요. 그런데 2를 딱 쓰잖아요. 그럼 맞았단 말이에요, 제가. 그럼 2점 받아야 되죠, 2점. 2점 안 줘요. 1점밖에 안 줘요. 왜? 풀어나가는 그 방식을 갖다가 안 적어놨기 때문에 그게 틀린 거라 이거죠. 반은 틀렸다 이거예요. 그냥 찍었다. 그래서 무조건 시험 문제가 오면은 열면은 무조건 자신이 풀어야 돼요. 연필로 풀어야 됩니다. 풀면서 답을 찾아 나가야 된다 이거죠. 어떻게든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게 저한테는 상당히 신선했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즐거웠어요. 그 자체가. 그래서 수학 1, 2 하나 두 개 성적은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보통 한국 사람들 한국에서 공부를 좀 한 학생들이 미국 왔다 그러는 학생들은 다 A를 받아요. 싹 다 만점 뭐 만점 가깝게 받는데 저는 그러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상당히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수학을 그렇게 잘하지 않으니까 이걸로 제가 학점을 높이겠다 이런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수학 수업을 계속 듣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국 유학생들이 성적이 좀 나쁘게 나오잖아요. 영어를 못 하잖아요. 못 할 수 있잖아요. 자기 문화가 아닌데.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교양 과목이라든가 이런 필수 교양 과목 중에서 교양 과목 아니면 전공 교양 과목 하여튼 교양 과목 이런 쪽을 수학이라든가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그 수업 있잖아요. 그걸 엄청나게 때려 박아요. 그러니까 수학 1, 2 끝내고 과학 1, 2, 3 끝내고 그리고 나서 뭐 과학 2를 하고 뭐 수학 3을 하고 아니면 컴퓨터를 한다든가 뭐 컴퓨터를 알아도 뭐 C 랭귀지를 하든지 C 플러스를 하든지 뭐 자바를 하든지 하여튼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수업.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학생은 이런 학생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 카메라 수업 같은 경우 사진 찍는 거 있잖아요. 요즘은 필름도 사용하지 않지만 그 카메라 기초 수업은 오픈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외부 학생들에게. 이럴 경우에 카메라 수업 듣는 학생도 있었어요. 그 영어를 덜 사용하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대신 이제 노가다를 많이 띄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영어를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는 쪽으로 해서 성적이 좀 많이 올라가는 쪽. 그럼 그 성적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평균이 이제 올라가니까. 그런 경우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럼 너는 어떻게 했냐? 너도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될 수. 아니면 너는 그냥 네가 듣고 싶으면 막 수업 듣고 그냥 성적이 개판인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저도 성적은 좀 걱정을 하죠, 사실. 그런데 또 반대로 나는 여기까지 왔는데 듣고 싶은 수업이 있어, 사실. 저것도 들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많죠, 사실. 근데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돈도 시간도 한정돼 있으니까 다 듣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저는 수학이라든가 과학 필수만 듣고 나머지는 제가 듣고 싶은 거 그리고 가능하면은 영어를 사용하는 거 가능하면은 어려운 수업 이런 수업 위주로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좀 피곤했죠 사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도 꿈을 꾼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미국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지금도 미국 대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지금도 미국 대학교에서 대학을 졸업 못 해가지고 안절부절하고 막 이런 꿈을 지금도 꾼다 이거죠. 20년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군대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악몽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뭐 다행히 운이 좋게 또는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또는 제가 항상 그 룰, 예습 복습 철저히 하는 거, 예습 복습하고 수업 시간 집중하는 거, 이걸 다 항상 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내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일단 과학 수업 자체는 예습 복습 뭐 이런 거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이런 걸 하긴 했는데 나의 취미에 안 맞더라 이거죠. 그리고 뭐 이걸 갖다가 특별히 많이 수업을 들어가지고 내 인생이 좋아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 이거죠. 근데 제가 지금 좀 약간 후회하는 거는 통계학 있잖아요. 통계학. 기초 통계학을 그때 수업을 들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미국의 기초 통계 이런 책이 있어요. 이제 미국의 대학생들 그 책을 사서 제가 보게 됐죠, 사실은. 그러니까 나중에 그 대학교 수업을 갖다 못 듣고 나서 후회해서 책을 사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아무래도 누가 옆에서 설명을 해주면은 좀 편하긴 편하죠. 뭐 영어를 하든 한국말로 하든 편하긴 편해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과학 수업이라든가 수학 수업을 갖다가 내가 좋지 내가 좋아하지 않지만은 그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듣는다는 건 제 생각은 어리석다 봐요. 왜냐하면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무슨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회사 취직할 때 뭐 성적을 보고 뭐 하는데, 정말 좋은 직장의 상사라든가 뭐 인터뷰를 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그 사람이 무슨 수업을 왜 들었는지를 물어보고, 그냥 단순하게 성적이 나쁘네, 성적이 높네, 좋은 학교 나왔네, 좋은 학교 졸업했네, 이런 단순하게 생각이 아니라 왜 이 학교를 갔는지, 왜 이 수업을 들었는지, 왜 이 수업은 듣지 않았는지, 이런 걸 물어보면은 그 사람이 좀 약간 진실성, 그 사람을 좀 더 알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해주는 거는 확실하게 전공 수업은 들어라. 전공 수업은. 그리고 과학 수업도 들어라. 뭐 과학 수업은 필수니까 들어라. 그런데 내가 만약에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수학 수업을 듣겠다? 이건 저는 반대합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수업을 들어라. 기술.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기술 같은 거, 기술을 배우는 수업을 듣든지, 뭐 요즘 같으면은 좀 인기는 컴퓨터 사이언스 이것도 괜찮겠죠. 아니면 화학이라든가. 그러니까 부전공할 수 있는 수업을 차라리 들어라. 부전공의 기초 수업을 듣고 나서 이제 뭐 전문으로 갈 수 있게 그걸 들어라. 제가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실. 뭐 어떤 부모님이라든가 뭐 진짜 유학학생들은 당신은 뭐 유학의 기초의 기도 모른다. 성적이 좋아야지 성적이 나쁘면 어떻게 대학원을 가느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수학이라든가 이런 걸로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은 한국에서는 잘했다. 동양 사람들이 요 기초는 잘하기 때문에 요 성적을 바짝 올려가지고 성적을 올린 다음에 대학원을 가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정말 자신이 좋아하는 원하는 수업을 갖다가 들으면서 열심히 해서 거기서 성적을 정말 잘 내서, 그런 사람들이 이건 불가능 아니냐 이런 말 하잖아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죠. 자신이 좋아하는 수업인데, 그리고 미국까지 왔는데 영어 수업을 갖다가 이해를 못하면 어떡할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 수학이라든가 과학 수업도 사실 100%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책 보고 숫자 보고 이해하는 거지 그 교수의 말을 갖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 저의 의견은 이런 얄팍한 생각으로 성적을 올리려고 영어가 없는 수업만 듣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사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과학, 수학 일단 듣긴 들었지만은, 아니 전 즐거웠어요. 일단은 재밌었어요. 제 나름대로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하는구나 이렇게 재밌게 봤는데, 그래도 저한테는 그렇게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리는 좀 맞았어요. 저한테는 물리. 그러니까 물상인가요? 물리? 피직스죠. 피직스는 저한테는 좀 맞았어요. 근데 다른 과목들은 별로 그렇게 맞진 않더라고요. 아, 그리고 제가요, 수학이라든가 수학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시험 자체가
미드텀이고 파이널 이런 시험이 있잖아요. 이제 큰 시험이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팝업 퀴즈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정도 시험 보는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간단하게 그러니까 중간중간 체크를 하는 거죠. 니들이 알아들었는지 이런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이 상당히 많았어요. 일주일에 한 두 번, 한 번, 어쩔 땐 두 번, 어쩔 땐 한 번. 근데 말을 안 해줘요. 오늘 시험 본다 그럼 수업 시간에 딱 앉으잖아요. 앉으면은 시험 문제가 딱 떨어져요. 그러니까 황당하죠. 시험 공부. 그러니까 항상 평소에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준비라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수업을 알아들었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이제 좋은 점은 뭐냐면은 영어로 된 글을 안 써. 에세이라든가 이런 수업이 없어요. 페이퍼. 우리 페이퍼 낸다고 그러잖아요. 한국에서. 이런 페이퍼 내는 수업이 없어요. 발표도 없고 그러니까 편하고요. 당연히 이제 점점 하이 클래스 3학년, 4학년의 수학, 높은 수학을 가면 아마 발표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수업을 안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그리고 나서 과학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에세이가 있습니다. 과학은 에세이를 써야 돼요. 모든 과학은 에세이 정도는 써야 돼요. 에세이를 쓰는데 이제 에세이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순수하게 에세이를 쓰는 거예요. 과학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쓰는 거고, 또 하나는 어떤 리서치를 하는 거죠. 조사. 그러니까 뭐 탐사, 조사 이런 할 때 조사 어떤 주제를 가지고 조사를 하면서 에세이를 쓰는데 글을 쓰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밤에 달이 뜬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아름답게 달이 뜬다가 아니라 그냥 사실만 기록하는 에세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몸이 건조한 글을 쓰는 거죠. 그게 한국 학생들한테는 쉬울 수 있어요. 이제 형용사를 사용 안 하니까 뭐 달이 아름답다가 아니라 그냥 달이 동그랗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에세이를 쓰는 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그러니까 실습한 걸, 관찰한 거, 연구한 걸 갖다 그대로 에세이를 쓰는 거고요. 데이터도 집어넣고, 또 하나는 자신의 생각,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에세이에 쓰는 거. 이건 약간 좀 시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문학적으로 글을 쓰는 거죠. 근데 과학 수업은 에세이 쓰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과학 수업도 기초과학이니까 발표라든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다행히 그런 건 괜찮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 이제 기초 교양 과목이라든가 기초 필수 교양 과목 이런 교양 과목들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게 대부분 발표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 수업은 한 과목당 한 번은 발표를 해야 돼요. 그런데 과학이라든가 수학 그러니까 요 다섯 과목은 발표를 안 해도 됩니다. 제 경험은 그래요. 하여튼 발표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나머지 수업 중에서 당연히 인구가 많은 학생이 많을 경우는 발표가 없는데 한 30명, 40명 정도까지만 되면은 무조건 팀 프로젝트가 있고 발표를 꼭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발표를 하게 되면 이제 남들 앞에서 영어로 말을 해야 되죠. 뭐 당연히 칠판에다 뭘 쓰든지 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왜냐 한국말로 죄송합니다. 사람 앞에서 말을 하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한국말로도 두려운데 영어로 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발표는 프레젠테이션 상당히 어렵죠. 이건 이제 준비를 아주 많이 하게 되면은 우리 한 번, 두 번 실패하고 하다 보면은 점점 잘하는데 일단은 한국 학생들한테는 외국인 학생들에게는 정말 지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중얼중얼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와서 중얼중얼 하는 걸 갖다가 제가 전문적으로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이렇게 뭐 어려움이 있었다든가 그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래도 나름대로 생각하고 내가 말한 걸 무슨 말을 했는지 되씹어보고 막 그런 좀 그래도 일단 열심히 어떻게 보면 좋은 성적이 내보려고 강박관념 약간 아닌 그런 게 있긴 있었어요. 저도. 근데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 일반적인 한국 사람보다는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제가 그러니까 아이들 앞에서 서서 강의를 하는 사람 강사 있잖아요. 강사 같은 사람이니까 특별히 특별히 문제는 없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대학교에 있을 때 사람들 앞에서 학생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발표한다든가 이런 것 자체는 저에게는 그렇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외국인이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좀 고통이었죠, 사실. 가장 어려웠던 게 그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은 그 중에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였던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뭐 준비하면은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수업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